헬렌 켈러 자서전 내 삶의 이야기 제5장. 내 영혼이 갑자기 눈을 뜬 후에 맞이한 1887년 여름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손으로 사물들을 탐험하면서 만지는 모든 사물마다 이름을 익히는 일에 몰두해 있었다. 사물들을 더 많이 만져보면서 이름과 그 쓰임새를 익힐수록 세상과 연결되는 듯한 유대의 기쁨과 자신감도 그만큼 늘어났다. 데이지와 미나리 아제비가 피는 계절이 오자 설리번 선생님은 내 손을 잡고 일꾼들이 파종하려고 땅을 갈아엎은 밭들을 가로질러 테네시 강변에 두까지 걸어갔다. 거기서 나는 따뜻한 풀밭 위에 앉아서 자연이 베푸는 은혜를 주제로 첫 수업을 들었다. 수업에서는 태양과 비가 탐스럽고 좋은 음식을 주는 모든 나무들을 어떻게 땅에서 키워내는지, 새들이 어떻게 둥지를 짓고 서식지를 이동하며 살고 번식하는지, 다람쥐와 사슴, 그리고 사자나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음식과 집을 마련하는지 등을 배웠다. 사물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한 기쁨도 커지는 걸 느꼈다. 내가 산수의 계산법이나 지구 형태를 묘사하는 방법을 배우기 오래전부터 설리번 선생님은 향기로운 숲과 모든 풀잎에서, 그리고 아기 여동생의 손을 이루는 곡선과 움푹 들어간 부위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라고 가르쳤다. 선생님은 초창기에 내 모든 생각들을 자연과 연결시킴으로써 새들과 꽃들과 내가 서로 행복한 동료라는 느낌을 내게 선사해 주었다. 제6장. 말을 모두 배울 수 있는 열쇠가 생기자 이제 열쇠의 사용법을 익히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귀가 멀쩡한 아이들은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말을 쉽게 배운다.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 단어들이 떨어지면 기쁘게 날아다니면서 낚아채면 된다. 반면에 귀가 들리지 않는 아이들은 느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단어들을 덫으로 사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과정이야 어찌됐든 그 결과는 매우 놀랍다. 사물의 이름을 배우는 단계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기 시작하다가 음절을 처음으로 더듬거리는 초보 단계와 셰익스피어의 시구에 담긴 생각을 음미하는 고급 단계 사이에 그 엄청난 거리를 어느덧 훌쩍 건너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선생님이 새로운 사물에 대해 처음 말해줄 때는 질문할 게 거의 없었다. 생각 자체가 막연한 데다가 어휘도 모자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물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단어들을 점점 더 많이 배우면서 질문의 폭도 넓어졌고 자세히 알고 싶은 열망에 같은 주제로 자꾸 되돌아가 반복하면서 공부하곤 했다. 새로 배운 단어가 이전의 경험을 통해 이미 뇌리에 각인되어 있던 이미지를 살려주는 때도 있었다. 러브라는 단어의 뜻을 처음 물어보았던 어느 날, 지금도 기억이 난다. 아직 많은 단어들을 배우기 전이었다. 나는 정원에서 일찍 핀 제비꽃을 몇 송이 꺾어서 선생님에게 갖다 주었다. 그때 선생님이 내게 키스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에 나는 엄마를 제외한 누구한테든 키스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설리번 선생님은 포근히 나를 감싸 안더니 내 손 안에 나는 헬렌을 사랑해
라고 써주었다. 사랑이 뭐예요? 나는 물었다. 선생님은 나를 더 가까이 끌어안고는 내 심장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당시에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정말 당혹스러웠다. 나는 선생님의 손에 들려있는 제비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단어와 몸짓을 섞어서 물었다. 사랑은 달콤한 꽃인가요? 아니, 선생님은 말했다. 다시 나는 생각했다. 마침 따스한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다. 이게 사랑 아니에요? 나는 태양열이 건너오는 방향을 가리키며 물었다. 사랑이 이거 아니냐고요. 그 순간의 생각으로는 온기를 내뿜어서 모든 사물들을 키워내는 태양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선생님의 가로젓는 머리를 보고 매우 당황하고 실망했다. 선생님이 왜 사랑이라는 사물을 내게 보여주지 않는 건지 이상할 뿐이었다. 하루인지 이틀인지 지나서 나는 크기가 작은 구슬들을 좌우대칭으로 실에 꿰고 있었다. 큰 구슬을 2개 깬 다음 작은 구슬을 3개 꿰는 시기였다. 내가 실수를 할 때마다 선생님은 자상하고 참을성 있게 반복해서 고쳐주었다. 마침내 순서가 틀린 걸 금방 알 수 있는 명백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나는 이를 눈치채고는 잠시 동안 선생님이 일러준 순서를 되살리면서 어떤 순서로 꿰야 맞는지 생각에 잠겼다. 그때 설리번 선생님은 내 이마를 만지면서 단호한 태도로 think, 생각하다 라는 단어의 글자를 써주었다. 순간 나는 그 단어가 내 머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뜻하는 말이라는 걸 깨달았다. 추상적인 관념을 의식적으로 깨달은 최초의 순간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가만히 있었다. 무릎 위의 구슬들을 생각한 게 아니었다. 새롭게 깨달은 이 관념에 의지하여 러브, 사랑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낑낑거리고 있었다. 그날 태양은 온종일 구름 속에 가리워져 있었고 소나기가 간간히 내렸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이 남부의 아름다운 햇살을 한껏 내뿜으면서 구름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재차 나는 선생님에게 물었다. 이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태양을 가리고 있던 구름 같은 거야. 선생님은 대답했다. 내가 알아듣지 못하자 선생님은 더욱 간단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다시 설명해 주었다. 구름은 만져지지 않아. 하지만 비가 오는 건 느낄 수 있고 꽃들과 목마른 대지가 무더운 날 뒤에 내리는 단비를 얼마나 반가워하는지도 알 수 있어. 사랑도 역시 만져지지 않아. 그렇지만 사랑이 만물에 선사하는 달콤함은 느낄 수 있지.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고 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이 아름다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불쑥 떠올랐다. 동시에 내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느껴졌다. 교육을 시작한 이후 설리번 선생님은 내게 말할 때
마치 내가 청각이 정상적인 아이인 것처럼 말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만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손 안에 글자를 써주었다는 게 유일한 차이였다. 내가 생각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단어나 수거를 모르면 선생님이 일러주었다. 심지어 둘이 얘기하다가 내 몫의 대화분을 말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그 부분을 넌지시 예시해 주기도 했다. 이런 과정은 여러 해 동안 계속 이어졌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아주 간단한 일상적인 대화에 사용되는 수많은 수거와 표현들마저도 한 달, 심지어 2, 3년이 지나도 배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귀가 멀쩡한 아이는 끊임없는 반복과 모방을 통해 단어를 익힌다. 집에서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가족들의 대화가 아이의 마음을 자극하고 이야깃거리를 제시해주며 아이가 스스로의 생각을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 하지만 귀가 들리지 않는 아이들은 이 자연스러운 생각의 교환 과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선생님은 이를 깨닫고 내게 차단되어 있던 자극 유형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생님은 자신이 들은 말은 가능한 한 그대로 내게 재생해 주었고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도 직접 보여주었다. 그래도 내가 대화를 주도할 엄두를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나아가서 적합한 말을 그때그때 찾아낼 수 있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농아나 맹아들이 대화의 즐거움을 누리기란 매우 어렵다. 더욱이 시청각 기능이 모두 장애가 있는 농맹아의 경우에 훨씬 더 어렵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이들은 목소리와 어조를 구별하지 못하고 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억양도 구사할 줄 모른다. 또한 말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도 볼 수 없다. 표정 자체가 대화의 열쇠 구실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말이다. 요 5장과 6장 부분에서는 그 켈러가 언어의 단어를 익혀가면서 조금씩 어휘가 늘어나는 과정을 설리번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특히 그 사물,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추상적인 언어를 어떤 식으로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거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인상적으로 읽었는데요. 그 think라는 생각하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사랑에 대한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하시게 해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설리번 선생님의 그 사랑과 실제로 사랑하고 있는 추상적인 관계였지만 헬렌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헬렌이 어떤 거를 느끼냐면은 그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 그 다른 사람들과의 그 만져지지 않고 촉감이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거가 굉장한 그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발달 지연 친구들을 저희가 만나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이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주어진 조건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 읽기 공부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적어 주었는데요. 이 부분까지 오늘 언어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내 교육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읽기 공부였다. 단어 몇 개를 쓸 수 있게 되자 선생님은 단어를 점자로 인쇄한 카드 몇 장을 내게 주었다. 나는 인쇄된 단어들이 제각기 어떤 물건이나 동작 또는 성질을 뜻한다는 걸 금방 알아챘다. 당시에 나는 단어들을 배열하여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틀을 하나 가지고 있었음에도 틀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해당되는 물건을 가져다가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곤 했다. 예를 들어 인형, 침대, 위에, 있다 라고 씌어진 카드를 찾아서 해당되는 물건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인형을 침대 위에 놓으면서 침대 위에 있다 라는 세 종류의 카드들을 인형 옆에 나란히 늘어놓는 식이었다. 이렇게 단어로 문장을 만드는 동시에 물건들도 배열하여 직접 문장의 의미를 표현해 보았다. 어느 날 설리원 선생님의 지시를 듣고 나는 소녀라는 단어를 앞치마에 핀으로 꽂고 옷장 속에 써 있었다. 옷장 선반에는 옷장, 안에, 있다 등의 단어가 적힌 카드들을 쭉 늘어 놓았다. 이 놀이만큼 즐거운 건 없었다. 선생님과 나는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계속 이 놀이를 즐겼다.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동원하여 놀이를 한 적도 있었다. 인쇄된 카드에서 인쇄된 책으로 옮겨가는 일은 한 걸음이면 좋겠다. 나는 초보자용 읽기 연습 책을 쭉 훑으면서 아는 단어들을 찾았다. 아는 단어가 나오면 마치 숨바꼭질 놀이에서 술래를 찾은 것처럼 기뻤다. 이렇게 나는 읽기 연습을 시작했다. 연결된 이야기를 읽은 얘기는 나중에 들려주겠다. 나는 오랫동안 정규 수업을 받지 못했다. 아주 열심히 공부할 때도 그건 공부라기보다는 차라리 놀이였다. 설리번 선생님은 내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아름다운 이야기나 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 주었다. 배우는 내용을 내가 즐거워하거나 재미있어 하면 그때마다 선생님도 마치 어린 소녀처럼 덩달아 제잘거렸다. 많은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과목, 이를테면 괴로운 문법 공부나 까다로운 산수계산, 그보다 더 어려운 정의 문제 같은 것들도 지금은 내게 가장 소중한 추억들 중 하나로 남아있다. 나는 설리번 선생님이 내 즐거움이나 욕구에 공감해주는 유별난 이해심을 말로 설명할 재간이 없다. 아마도 맹아들과 오랫동안 지내온 생활의 결과이었으리라. 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사물을 묘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재미없는 세세한 것들은 빠르게 건너뛰었고 그저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성가신 잔소리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몸이 건조한 과학의 전문 지식들을 조금씩 인용하면서도 모든 과목을 아주 생생하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배운 내용을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헬렌이 단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읽기 공부로 넘어가면서 아주 그 단어를 점자로 적은 인쇄한 카드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죠. 이게 만약에 저희가 어떤 공부거리, 교과 과정, 어떤 커리큘럼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요때도 헬렌이 아동기의 나이였었고
헬렌이 스스로 여기 적은 것처럼 놀이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 즐겁게, 너무너무 즐겁게 몇 시간 동안 놀이로서 이것을 읽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한 문장, 맨 처음에 우리가 어, 단어, 그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해보고 문장을 연결해서 나중에는 책을 읽게 되죠. 그리고 이 선생님, 설리번 선생님이 얼마나 그 지혜롭냐면 그 아이들의 어떤 특성들, 오감을 느끼면서 직접 그 생생함을 놓치지 않고 아주 설명해 주기도 하시고 만져보게도 하시고 직접 행위를 통해서 아이가 몸으로써 배우게끔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집 주변에 정원을 산책하거나 그 숲속에서 야외에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계절의 변화나 그 송진 냄새, 숲의 향기, 그 다음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그 들꽃, 병아리, 과일나무 이런 것들, 바람 다 느끼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산책로는 켈러 상륙지였다. 테네시 강변에 낡고 허물어진 목재 부두인 상륙지는 남북전쟁 당시에 군인들이 상륙하던 곳이었다. 거기서 우리는 오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면서 지리를 공부하는 놀이를 했다. 나는 조약돌로 댐을 쌓고 섬과 호수를 만들었으며 강바닥을 파냈다. 모두 다 재미있는 놀이였을 뿐 수업을 받는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설리번 선생님이 커다란 공 모양의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신기한 현상으로 화산과 매몰된 도시 움직이는 빙하, 그리고 많은 것들을 설명할 때는 놀라움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귀를 쫑긋 세웠다. 선생님이 찰흙으로 실제 지형을 흉내낸 모형 지도를 만들어준 덕분에 나는 산등성이와 골짜기를 만져보면서 구불구불 흘러가는 강의 흐름을 손가락으로 쭉 짚어갈 수 있었다. 이 놀이도 역시 재밌었다. 그렇지만 지구를 양극 지방과 기타 여러 구역으로 구분하는 공부는 혼란스럽고 짜증이 났다. 구역을 표시한 노끈과 양극으로 꽂아둔 오렌지 나뭇가지가 아주 생생했기 때문에 지금도 온도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노끈 원들이 떠오른다. 누군가 작정하고 북극의 백곰들은 실제로 북극 기둥을 기어 오른다고 농담을 해도 나는 곧이곧대로 믿었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산수가 유일했던 것 같다. 숫자에 과하게 흥미가 없던 건 처음부터 그랬다. 설리번 선생님은 숫자 세는 법을 줄에 구슬을 꿰면서 가르쳤고 덧셈과 뺄셈은 유치원 학습 도구인 빨대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가르쳤다. 그런데 나는 한 번에 대여섯 묶음 이상도 너끈히 배열해 볼 만큼 인내심을 발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공부가 끝나자마자 그날은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재빨리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놀 궁리부터 했다. 동물학과 식물학도 역시 이처럼 자유롭고 한가하게 공부했다. 지금은 이름을 잊어버린 어떤 심사분이 화석 수집품을 선물한 적이 있었다. 무늬가 고운 자그마한 조개 껍데기들, 새의 발자국이 찍혀있는 사암 조각들, 얇게 도드라진 예쁜 양치류 화석들을 모은 것이다. 화석은 태고시대의 보물창굴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였다. 선생님이 망측하고 발음도 어려운 이름을 가진 무서운 짐승들을 묘사할 때는 손가락을 달달 떨면서 귀를 기울였다. 이 짐승들은 태고의 숲에서
거대한 나무가지를 찢어 양식으로 씹어 먹으며 저벅저벅 걸어 다니다가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는 음침한 늪에 빠져 죽었다고 했다. 이 괴상한 생물체는 오랫동안 줄곧 꿈에도 등장했다. 내 현재의 하루하루가 햇빛과 장미로 가득하고 애완조랑말의 가벼운 말발굽 소리가 메아리치는 기쁜 날의 연속임에 틀림없지만 그런 현재를 낳은 배경 중에는 이렇게 암울하게 보낸 시기가 연출하는 어두침침한 배경도 엄연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를 하나 선물 받은 때도 있었다. 조개 껍데기를 통해 나는 어린애다운 논란과 기쁨을 느끼면서 작은 연체동물인 앵무조개가 자신이 거쳐야 할 반질거리는 나선형 껍데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미풍 한 점 불지 않아 잔잔한 파도의 고요한 밤에 어떻게 진주빛 배인 껍데기에 몸을 싣고 인도양의 푸른 바다를 건너가는지를 배웠다. 어린 바다 생물들의 생활과 습성에 관한 많은 흥미로운 사실들, 즉 태평양의 어린 플립들이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아름다운 산호섬을 만드는지, 그리고 유공충이 수많은 곳에 쌓여 어떻게 백악의 언덕으로 변모했는지 등을 배운 후 선생님은 앵무조개를 읽어주면서 이 연체동물이 조개 껍데기를 만드는 과정은 사람의 정신이 성장하는 과정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앵무조개의 경이로운 외투막이 바다에서 흡수한 성분들을 체화시켜서 몸의 일부로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모은 단편적인 지식들도 비슷한 변모 과정을 거쳐 생각의 진주로 성장,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식물의 성장 과정 또한 내 교육에서 활용했던 소재였다. 그래서 설리반 선생님이 식물의 성장 과정도 백합이라든가 바깥에 숲에 있는 그 씨앗서부터 이렇게 심어가지고 자라나는 과정들을 직접 다 만져보게 해주시죠. 그리고 자연물은 가령 올챙이 같은 것들을 어항에 우리가 자연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직접 창가에 놓아두면서 좀 만져보고 또 그 올챙이가 개구리로 되어가는 과정 자체도 느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직접 생생하게 몸으로 체험시키고 체화시키면서 공부를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내가 배움을 얻은 창구는 실생활이었다. 교육을 시작했을 때 나는 한낱 가능성들이 잠재되어 있는 조그만 눈덩이에 불과했다. 이 가능성들을 펼쳐주고 개발한 사람은 바로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이 오자 내 주변의 모든 사물이 사랑과 기쁨을 호흡하면서 충만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모든 사물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들추어내는 기회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매력적이고 유용한 삶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설레를 끊임없이 다듬었다. 내가 교육의 초창기를 아주 아름답게 보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선생님의 천재성과 신속하게 공감해주던 이해심, 그리고 자애로운 재치 덕분이었다. 또한 내가 선생님이 전해주는 지식을 아주 즐겁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지식 전달의 타이밍을 적절하게 포착하는 선생님의 능력 덕분이었다.
아이를 교실로 끌고 가는 건 선생님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아이가 자발적으로 배울 수 있게 이끌어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이는 바쁠 때든 쉬고 있을 때든 자유를 느끼지 못하면 즐겁게 공부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가운데 치솟는 승리감과 가슴이 무너지는 실망감을 맛본 뒤에야 비로소 하기 싫은 일도 해치울 의지를 불태우고 단조롭고 재미없는 교재 공부도 춤추듯 씩씩하게 헤쳐나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선생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내 삶의 발자국은 역시 선생님의 발자국이기도 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내가 소유한 최고의 것들은 모든 선생님의 것이기도 하다. 내 재능이나 영감, 기쁨 중에서 선생님의 자애로운 손길로 눈을 뜨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그 모델링을 우리 설리반 선생님께서 해주신 게 아닌가 합니다. 사실 공부라는 게 몇몇 그 사람들을 빼고는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모르던 거를 배워 나가야 되고 개념을 익혀야 되고 그러니까 뇌가 엄청나게 그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공부가 하기 싫죠, 보통은. 그런데 지금 헬레는 공부를 공부로 느끼지 않고 굉장히 즐겁게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내용 중에도 나온 것처럼 뭐 수학 같은 것들은 좀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그리고 하고 나면은 이제 죄책감에서 약간 벗어나서 또 즐거운 좋아하는 배움들을 또 했죠. 좋아하는 배움들은 공부가 아니었죠. 굉장히 즐겁게 놀이처럼 배울 수 있었고 또 지도 같은 것들을 설명하실 때는 선생님께서 모형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카드, 그 다음에 직접 식물 이런 것들을 다 뭐 올챙이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 직접 어떻게 보면은 교구와 교재를 헬렌에 맞게끔 다 준비해 주시면서 했기 때문에 배우는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헬렌이. 그래서 그 반복되는 그 단어, 어휘들로 세상의 문을 열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는 그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수리, 뭐 자연, 뭐 굉장히 많은 나중에 이제 헬렌이 이제 외국어도 익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자나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근본 원리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아이들의 그 교육과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우리 행동심리연구소의 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공감과 공유를 통해서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내용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